낡은 운동화, 해진 점퍼, 손에는 단 하나 작고 낡은 반지 하나. 그 청년이 서울 한복판 어마어마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죠. 누구세요?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 집 막내 아들입니다. 경비원은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집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성그룹 회장 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이 청년의 손에 쥔 반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반지가 어떻게 내 손에.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청년도 떨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 20년 동안 가난한 집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 반지는 무엇이고 그 노인은 왜 그토록 충격을 받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울에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가늘고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비였습니다. 강남구 성북동 언덕 위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담장 너머로 오래된 소나무 가지가 삐져나와 있고 철제 정문에는 황동으로 만든 사자 머리 문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경비실이 있었고 그 안에서 50대 경비원 한 명이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앞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경비원이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빗속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제법 컸지만 몸에 걸친 옷은 낡고 젖어 있었습니다. 점퍼 어깨에는 빗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운동화 끝에서는 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어디 갈 곳도 없는 것처럼. 경비원이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두렵지만 결연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 이 집에 볼 일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볼 일? 약속은 있고요?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도 없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요? 여기 한성그룹 회장님 댁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청년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반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금빛이 발에 있었고 안쪽에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지요? 반지가 뭔 상관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돌아가세요.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이 집 막내 아들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비원이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젖은 신발, 빗속에서 떨고 있는 청년.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막내 아들? 이 양반이. 한성그룹 막내 아들이 이런 꼴로 오겠어요? 농담도 정도껏 하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한번 청년을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청년 도라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얼굴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안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바깥에 웬 청년이 와서는 자기가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비원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대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머리, 깊은 주름, 그러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정문 앞까지 걸어와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노인의 시선이 청년의 손에 쥔 반지에 가닿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반지가 어떻게 내 손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집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이 반지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 반지는 20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남도 어느 작은 마을.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 마을 한쪽 끝에 아주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낡은 마루, 좁은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있고 대문도 없는 자리에 낡은 나무 문짝 하나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이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김준혁. 1998년생.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아이는 6살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엄마는 같은 말만 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엄마 이름은 박선영이었습니다. 32살. 젊은 나이였지만 손은 이미 투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농사일, 파출부일,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준혁이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지쳐 있었고, 그러나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6살 때의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은 엄마가 밤늦게 들어와서 준혁이 이마에 뽀뽀를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닫고 나가고 잠시 후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나이를 더 먹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준혁이는 학교에서 특별히 튀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운동을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준혁이에게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 봤습니다. 누가 기분이 나쁜지, 누가 슬픈지, 누가 힘든 척하면서 사실 괜찮은지. 준혁이는 그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그 눈아버지 닮았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혁이는 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왜 우리 곁에 없는 걸까? 엄마는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 그러나 그 질문들은 항상 가슴속에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8살 되던 해 겨울,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장롱 깊숙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 상자를 볼 때 짓는 표정이 너무 복잡해서 준혁이는 그 상자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장롱문을 열어두고 파출부 일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이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 그리고 엄마 옆에 서 있는 남자.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엄마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작고 낡아 보이는 금빛 반지. 준혁이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을 더 들여다보니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준혁이는 그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그러나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 반지였습니다. 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였습니다. 준혁이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준혁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준혁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손에 들린 반지를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준혁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꺼냈어? 준혁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자에서요. 엄마, 이거 아버지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준혁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준혁이 손에서 반지를 가져가서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아. 준혁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있어.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나중에, 준혁아,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준혁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무서운 게 있구나. 준혁이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이는 그 상자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대해서도. 박선영이라는 여자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8년이 아니라 더 이전으로. 그녀가 26살이던 해. 그때 박선영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충남 시골에서 올라온 그녀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졸학력,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했고 예뻤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반듯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는 VIP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박선영은 그들을 섬기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박선영은 그 남자의 자리를 담당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남자가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맛있는 걸로. 박선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리 요리가 특히 잘 나왔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남자가 처음으로 박선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한재원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한병두 회장의 차남.
당시 32살. 그룹 내 전략 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한재원은 한 달에 서너 번 그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항상 혼자, 항상 박선영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식만 먹고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사가 끝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박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충남이요. 거기 뭐가 맛있어요? 거기요? 굴이요. 제철 굴. 서울에서 먹는 굴이랑 달라요. 한재원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언젠가 먹어보고 싶네요. 그게 그들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한재원은 박선영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박선영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재벌가 자제인 줄 알면서도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그 점이 한재원에게는 낯설었고 신선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박선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역시 그 남자의 무언가에 끌렸습니다.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먼 지친 눈빛,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박선영은 그 외로움이 안타까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재원이 박선영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줬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는 한강 산책이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도 화려한 드라이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강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한재원은 그 컵라면이 자기 인생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다고 했습니다. 박선영은 웃었습니다. 거짓말. 진짜예요. 진심으로. 그날 밤 한재원이 박선영에게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반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반지예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셨고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어요.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박선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저한테요? 한재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제가 사람 같아지는 것 같아서요. 박선영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그 반지를 받던 날 밤을 박선영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재원에게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병두.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허락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재계의 연줄, 정치적 혈맹.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재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혼이 예정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박선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컵라면의 밤이, 한강 벤치의 시간이 모두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미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그러다가 박선영이 임신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한재원의 얼굴에서 박선영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받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원 씨, 선영 씨, 미안해요.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뭐요? 나한테 약혼녀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박선영의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낳겠다. 그리고 혼자 키우겠다.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다음 날 한재원이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약혼을 파기하고 집안과 싸우고.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어떻게? 저 혼자 키울 거예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당신 삶 사세요. 한재원이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이인데. 재원 씨 집에서 이 아이를 받아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아버지가 허락할 것 같아요? 서빙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한재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이 한재원에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싫어요. 그 반지는 당신 거예요. 재원 씨, 그 반지 안에 새겨진 글자 알아요? 인연은 하늘이 맺는다. 우리 할아버지가 새기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어요. 박선영이 오랫동안 그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 반지는 가지고 있어요. 아이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이 반지를 들고 나타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맞아들릴게요. 박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한재원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지금은. 박선영은 그 반지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재원은 예정대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박선영은 서울을 떠나 고향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김준혁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 성 김, 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혁. 박선영은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준혁이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작은 나무 상자 안에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한병두 회장이 1970년대에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 40년 만에 재계 상위권으로 키운 기업입니다. 그룹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고 건설, 금융, 유통, 호텔 등 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병두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한재성, 차남 한재원. 한재성은 아버지를 닮아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냉정하고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아버지 한병두는 처음부터 장남에게 그룹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차남 한재원은 달랐습니다. 감수성이 있었고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사업 능력도 있었지만 숫자보다는 사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그게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한재원이 예정대로 한병두 회장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여자는 재계 중견 기업의 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초부터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자녀 소식이 없자 한병두 회장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한재성 쪽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3세 후계자 후보. 그러나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병두 회장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병두 회장이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을 때 그룹 내부에서는 후계 문제가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장남 한재성 vs 차남 한재원. 직함은 장남이 앞섰지만 실무 능력에서는 차남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사회 일부에서는 차남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재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었습니다. 반면 장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기는 해도 한병두 회장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후계자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이는 대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그림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소파. 준혁이는 그 모든 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이유는 화려함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니까. 노인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준혁이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박선영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긴 침묵.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셨지? 암이었습니다. 위암. 2년 투병하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이 많았겠구나. 준혁이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노인은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땠는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되세요? 노인이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한병두다. 재원이 아버지. 준혁이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재원이는 지금 해외에 있다. 이번 달 말에 들어온다. 준혁이가 손에 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반지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줬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가지고 이 집을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이 반지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하라고. 한병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반지는 우리 집안 반지가 맞다. 내 어머니가 재원이 어머니한테 주셨고 재원이 어머니가 재원이한테 주신 거야. 그게 어떻게 박선영 씨한테 갔는지는.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원이가 줬겠지.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반지를 들고 가면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한병두의 눈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저는 이 집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병두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건 재원이가 돌아와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까지는요? 노인이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갈 데 있냐? 준혁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도 정리했거든요. 한병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방 준비시키겠다. 그날 밤 준혁이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넓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이 반지를 품고 살았습니다. 이 반지를 들고 이 집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직접 오지 않았을까요? 준혁이는 그 질문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면 이 집에서 받아줄 리 없다는 것을. 그러나 아들이 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아들의 미래를 택했습니다. 준혁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한재원이 돌아온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라. 급한 일이다. 한재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처음에 그 청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고개를 들어 한재원을 봤습니다. 그 순간 한재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박선영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서는 거울 속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재원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한병두가 말했습니다. 이야기 들어야 할 게 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박선영, 충남 시골집, 20년의 삶,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반지. 한재원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반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한재원이 그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금빛, 안쪽에 새겨진 한자. 인연은 하늘이 맺는다. 한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선영 씨가 돌아가셨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봄에요. 4월에. 많이 고생하셨겠다. 너도 어머니도. 한재원이 준혁이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왔어? 준혁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부탁을 들어주려고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한재원이 오래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몇 살이야? 25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준혁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랑요. 어머니가 농사일, 파출부 일 야간 공장 일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도 일했어요. 공사장, 편의점, 택배.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했으니까. 한재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병두가 그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재원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한병두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라.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재원이 준혁이를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내 아들. 내가 25년 전에 해야 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겠다. 준혁이가 한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듣는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그리워하던 얼굴이라 그런 걸지도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재산이나 그런 거. 그냥 아버지가 있었으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준혁이는 처음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품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품과는 다른 그러나 같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준혁이가 한성그룹 대저택에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남 한재성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한재성은 그날 아침 이른 시간에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준혁이와 마주쳤을 때 아무 말 없이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병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 애가 누구예요? 한병두가 말했습니다. 재원이 아들이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성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 낳은 아이요? 그렇다. 아버지, 그걸 받아들이실 생각이에요? 재원이가 결정했다. 한재성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히 혼외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룹 이미지, 후계 구도, 법적 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아무리 재원이 아들이라도 이렇게 갑자기. 재성아. 한병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잘못된 선택을 방치했어. 이번엔 내가 직접 결정한다. 한재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한재성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가 대저택에 머문 지 일주일이 되던 날, 기자들이 저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한재원 숨겨진 혼외자, 20년 만에 재벌가 입성? 기사 제목이 포털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자신에 관한 기사를 처음 봤을 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심지어 충남 시골집 주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한재원이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텨라. 이 소라는 곧 가라앉는다. 가라앉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한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이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언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집 안에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혁이는 대저택 뒤편에 있는 정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산책하나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생겼고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 어딘가 지친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진우예요. 큰아버지 아들. 장남 한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혁이 입장에서는 사촌 형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준혁입니다. 알아요. 이 집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섰습니다. 한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준혁이가 한진우를 봤습니다. 한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심장이 좋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아버지는 그게 약점이라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당신이 나타난 거잖아요. 저는 후계자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나도 알아요. 당신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준혁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룹 물려받고 싶어요? 한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요?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매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가난하면 선택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도 선택은 해야 하니까. 한진우가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엔 억울해요. 근데 나중엔 내가 뭘 진짜 원하는지 확실히 알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어쩌면 같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진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에요. 이 집 안에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재원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한병두에게 준혁이의 친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99.998% 일치. 한재원의 친자임이 확인됐습니다. 한재원은 그 결과를 들고 법원에 출생신고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성이 바뀔 거야. 한준혁? 준혁이가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한준혁?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성도 유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김이라는 성은 어머니가 준 거니까 어머니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한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호적에는 한준혁으로 하되 일상에서는 내가 편한 대로 써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한재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상황이 나빴던 거라고, 그리고 그 반지를 주면서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한재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 씨가 그랬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준혁아,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야. 한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었다. 내 어머니.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무렵 한재성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팀을 통해 준혁이의 과거를 전방위로 조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약점이 있으면 법적으로 친자관계 인정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의 삶은 깨끗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한재성의 법무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 딱히 약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평판이 굉장히 좋아요. 공사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편의점 알바 동료들, 다들 성실하고 착한 애라고 하더라고요. 한재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재성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어. 접어. 담당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그냥 둬. 더 이상 조사 안 해도 돼. 그날 밤 한재성은 혼자 집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준혁이가 나타남으로써 무엇이 위협받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른 사람을 사랑했고 그 결과를 혼자 감당했지만 20년 후에 그 아들이 반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재성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진우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나? 진우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우의 심장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나? 준혁이가 한성그룹 저택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이 됐고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한재원 측 홍보팀이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성과 한재원 사이의 긴장은 여전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병두 회장이 준혁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는 저택에서 가장 오래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장,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한병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준혁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병두가 오래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어떻게 살 거냐? 준혁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하구나. 거짓말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요. 한병두가 작게 웃었습니다. 박선영 씨를 닮았어. 그 직설적인 거. 할아버지도 어머니를 아세요? 한 번 봤다. 재원이가 그 아이랑 사귄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직접 만났어. 헤어지라고 했지. 준혁이가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였어요? 한병두가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박선영 씨한테 돈을 제시했어. 재원이와 정리하면 충분한 돈을 주겠다고. 준혁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병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선영 씨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준혁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제가 벌겠습니다. 재원 씨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 발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나갔어. 한병두의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존경. 그 노인의 눈빛에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나는 그냥 신분을 봤거든.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라고. 한병두가 준혁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 그 아이가 키운 내가 이 집에 앉아 있어.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이 집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알아. 그러니까 내가 더 미안한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병두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너 학교 더 다니고 싶냐? 준혁이가 놀랐습니다. 예. 대학을. 고졸이라며. 그게 지금 제 나이예요? 25이면 늦지 않았어. 내가 대학을 다시 다닌 게 30이었거든. 준혁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영을 배우고 싶기는 했어요. 제대로. 그럼 가라. 내가 지원해 주겠다.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내 어머니한테 진 빚이 있어. 내가 갚아야 할 빚. 준혁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는 여기서 무언가를 얻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고 어머니 부탁 들어주고 싶었어요. 알아.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여주는 거라면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있고 싶어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한병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면 돼.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 한쪽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준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혁이가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젊은 한병두 회장과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야. 그 반지가 처음 만들어진 날 찍은 사진. 준혁이의 손이 자기 손에 쥔 반지를 감쌌습니다. 이 반지가 할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한테 줬어. 인연은 하늘이 맺는다. 사람이 끊으려 해도 하늘이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준혁이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가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 자신에게 왔는지. 할머니에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서 자신에게. 그 반지 하나가 연결한 사람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어느 대학교 경영학과. 강의실 문이 열리고 청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명품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단정한 신발이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한준혁. 아니, 그는 스스로를 여전히 준혁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은 때에 따라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한준혁, 어머니가 계시던 마을에서는 김준혁. 그는 두 개의 이름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준혁이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저택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병두 회장은 이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준혁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재성은 아들 한진우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가 경영보다 의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자라면서 오히려 그 분야가 궁금해졌다는 것을. 한재성은 아들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는 충남 고향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산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봉분, 하얀 석재, 그 옆에 국화 한 다발. 준혁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왔어. 준혁이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만났어. 할아버지도. 거기 다 좋은 사람들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사람들이야.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엄마가 부탁한 거 다 했어. 준혁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준혁아. 엄마. 준혁이가 반지를 쥐었습니다. 나 잘 살게. 인연은 하늘이 맺는다. 사람이 끊으려 해도 하늘이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작은 반지 하나가 증명한 이야기. 20년의 시간을 건너 두 사람을 이어준 인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한 청년의 용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삶이 우리를 어디에 데려다 놓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인연도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것. 준혁이처럼, 그 반지처럼.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